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이 안보 소식 그리고 우리 한국군의 모처럼 진취적인 뭔가 정책을 펴고 있는 한국군의 소식까지 간추려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때린데 또 때리면 굉장히 아프죠. 그리고 맞은데 또 맞으면 정말 치명상인데 이란이 지금 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이란이 자기네들끼리 자기들이 지금 세척만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구축함을 침몰시켰다가 다시 들었다가 완전히 그냥 확인사살해서 그냥 내려 꽂아버렸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어린이 병원을 향해서 미사일을 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유엔 안보리가 지금 소집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당했지 않습니까? 당했는데 우크라이나도 비난을 받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공지능과 3D 프린팅,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전쟁 양상 자체를 바꾸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도 이러한 기술을 적용한 혁신에 나섰습니다. 미군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 군대는 이미 시범 적용을 시작했는데 우리 군도 일정을 조금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육군이 인공지능과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주요 장비 수리 및 정비 효율을 크게 끌어올리는 이른바 디지털 정비 공장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육군 종합정비청은 7월 9일 국방혁신 4.0 추진을 위한 첨단 복합 디지털 정비 공장 스마트 팩토리 구축 방안이라는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올 연말까지 보고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오는 2029년 신축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 팩토리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해당 기술들이 적용될 경우 정비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군은 스마트 팩토리에 회로카드 및 AI 반도체 설계와 제작 지원 공정, 3D 프린터를 활용한 수리 부속 제작 지원 공정, 드론 및 유무인 복합 등 신규 무기체계 및 첨단 광학장비, 전자장비, 창정비 공정 등을 도입할 계획인데요. 각 공정에는 AI, 빅데이터, IoT 기술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주요 선진국 군대, 특히 미국은 해군과 공군을 중심으로 주요 부품을 야전 부대에서 직접 제작해 수리 부속으로 사용하는 3D 프린터 스테이션을 시범 도입 중이고 일반 장비 수리 및 정비 공정에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로봇도 실험적으로 투입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비용은 물론 정비 소요 시간과 인력도 크게 단축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육군은 종합정비청을 시작으로 스마트 공장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일선 정비부대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인데요. 육군의 전투 능력을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시켜줄 스마트 팩토리, 군 차원을 넘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우리 군이, 그 중에서도 육군이 먼저 이런 부분에 치고 나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은데요.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부품을 찍어내고 그래서 야전에서도 정비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으로 하겠다. 시작은 이렇게 육군 종합정비청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이제 예하 정비부대까지도 내려가겠다라는 건데 저는 예하 정비부대, 야전부대 등등 해서 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미군이 이미 지금 시범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신욱 헬기에 실링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 9m짜리 컨테이너죠. 이 컨테이너 안에다가 이런 기계들을 집어넣는데 이게 바로 3D 프린터예요. 그리고 3D 프린터 잉크죠. 잉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잉크가 아니고 플라스틱, 알루미늄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뭔가 찍어내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군은 이런 컨테이너 3D 프린터 공장을 야전 부대에다가 줘놓고 해군과 공군에서 하고 있는데 야전 부대에 줘놓고 뭐 굉장히 중요한 큰 부품은 당연히 군수사령부에서 가져와야 되겠지만 뭐 조그만 부품들 특히 플라스틱 또는 이 알루미늄 합금 현재 강철이나 이런 것까지는 안 되는데 알루미늄 합금까지는 3D 프린터로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야전에서 그냥 만들었어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간단한 건물까지도 이렇게 야전에서
3D 프린터로 지어낼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참 요즘 획기적이죠. 그래서 이런 그 3D 프린터로 만든 이런 그 참호 벙커가 러시아군이 지금 전선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미 해병대원이 3D 프린터를 이용해 부품을 제작 중인데 부품 설계도를 여기다 이제 입력해서 집어넣으면 그 설계도에 따라서 이 프린터가 해당하는 어떤 재료, 잉크,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잉크가 아니고 그 재료, 잉크로 통칭되는 그 재료를 집어넣어서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군수사령부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줄어들고 군수사령부는 또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고 하면은 미래 수요를 예측해서 미리 방산업체에 발주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뭐 그런 거 있냐 여기다가 바로 찍어내면 되지 이렇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지금 육군에서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해공군 전체로 다 정부 주도로 육해공 해병대 전체가 다 이런 3D 프린터 등을 활용한 이런 그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물론 이렇게 되면 방산업체나 군납업체하고 조금 양해가 돼야 되겠죠. 협의가 돼야 되겠죠. 왜냐? 그들의 이익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3D 프린터로 찍어내버리니까 그들의 매출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군이 방산업체와 군납업체의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죠.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있죠. 그러면 이게 비용 절감도 있고 또 지금 이 인구 절벽 시대에 인원도 굉장히 소중한데 인력 절감도 되고 그리고 예산 절감도 되고 예산 절감되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무기를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우리도 이런 곳에 진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육군 잘하고 있습니다. 해공군도 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 7월 8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가장 많은 미사일과 드론이 쏟아진 수도 키이우에서는 어린이 병원이 피격돼 많은 사상자가 나왔는데 유엔이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국 민간인 거주구역에 대량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해 수백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키이우에서는 최대 규모 어린이 병원이 피격돼 많은 의료진과 어린이가 매몰됐다고 현지 매체들이 7월 9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8일 오전 10시께 우크라이나 전국에 드론을 제외하고도 38개의 각종 미사일을 쏟아부었는데요. 여기에는 이스칸데르-M 전술 탄도미사일 4발, 킨잘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1발,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 1발,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14발, KH-101 순항미사일 13발, KH-22 초음속 대함미사일 2발, KH-69 스텔스 순항미사일 3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방공 전력을 총동원해 이스칸데르-M과 킨잘 각각 3발과 1발, KH-101 순항미사일 11발, 칼리브르 12발, KH-69 3발 등을 요격했는데요. 요격되지 못한 미사일 일부가 키이우 시내 병원의 명중에 엄청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피격된 오마트디트 어린이 병원은 1894년에 개원한 우크라이나 최대 규모 어린이 병원으로 공습 당시 1000명이 넘는 환자와 의료진들이 있었는데요. 오전 진료 시작 시각에 맞춰 들이닥친 미사일 때문에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병원에 명중한 KH-101 미사일은 살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거리를 줄이고 탄도 중량을 느린 개량형이었는데요. 미사일에 피격된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현재까지 어린이 2명을 포함해 22명이 숨졌고 82명이 중상을 입고 다른 병원으로 구송되었습니다. 현재 매몰자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상자는 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전 이래 최악의 참사 중 하나로 기록될 만한 이번 사건 발생 직후 유엔은 주요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라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병원을 때린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방공 시스템에서 발사된 패트리어트와 암람 미사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병원 인근 CCTV에서 KH-101 미사일 명중 장면이 확인되었고 현장에서도 KH-101 미사일 잔해가 발견되면서 이는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지만 병원 뒤편에 우크라이나 공군 장거리 자폭 드론 통제소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서 병원 지근거리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여러 행위 가운데 가장 참혹하고 비인도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과 윤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무거운 반성과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병원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인데요. 이 병원이에요. 어린이 병원. 1894년에 개원했다고 하니까 무려 130년 역사예요. 그리고 이 병원은 한 달에 한 2만 명 가량의 어린이 환자가 내원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오는 것이죠. 한 달에 2만 명이면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진료받으러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습한 시간이 오전 10시경. 그럼 막 병원 문 열어서 환자들이 오기 시작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때 이걸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잔해를 치우면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 같은데 어린이 포함 수십 명이 일단 22명이 숨진 게 지금 확인되었고 앞으로 사망자는 더 많이 늘어나겠죠. 오죽하면 지금 유엔이 안보리 소집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격한 자들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죠. 자기네들이 거부권 행사해서 결코 제재안이 통과되지 않겠죠. 정말 기가 막힌 이런 현실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들에게 그런 큰 고난을 주는 이 유엔 체제가 맞냐라는 것에 다시 한번 의문 부호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데요. 러시아는 많은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우리는 이렇게 막아냈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킨잘 한 발 요격했다. 그리고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4발 중에 3발 요격했다. 칼리브르 14발 중에 12발 요격했다. 그리고 KH-101 13발 중에 11발 요격했다. 뭐 등등 있는데 이 KH-101 13발 쐈는데 11발 요격했어요. 그런데 요격 못한 그 2발 중에 하필 그 2발 중에 한 발이 이 어린이 병원에 떨어진 겁니다. 참 비극이죠. 그런데 러시아는 정말 뻔뻔하게도 아니 그거 우리가 쏜 게 아니고 패트리어트 지들이 요격하려고 쏜 패트리어트 미사일, 암람 미사일 그거의 잔해가 떨어져서 이렇게 아니 뭐 말이 됩니까? 잔해가 떨어져서 이렇게 대형 병원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됩니까? 그런데 마침 정의는 살아있는지 그 인근에 있던 CCTV에 보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내려 꽂히고 있죠. 그걸 확대해 보니까 이겁니다. 네. 뒤에 에어 인테이크가 달려있고 전형적인 KH-101 미사일 형상 그대로죠. 미국 미사일이 이렇게 생긴 게 없어요. 암람도 패트리어트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거짓말했다는 게 딱 드러났는데 그러면 러시아가 강력한 비난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까지 같이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게 왜냐? 이런 것 때문이에요. 피격 건물이 여기인데 병원이 여기예요. 이 도로 길 건너편에 우크라이나 공군 드론 통제소가 있는 겁니다. 바로 장거리 자폭 드론 통제소예요. 러시아 깊숙한 내륙까지 장거리 자폭 드론 보내서 공항 타격하고 정유소, 저유소, 발전시설, 제철소 등 타격하던 바로 그 장거리 자폭 드론을 통제하는, 조종하는 이 조종소가 대형 어린이 병원 길 건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당연히 이 러시아는 이 드론 통제소를 타격하기 위해서 오전 10시에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체가 다 출근해서 근무하는 그 시간에 그래서 드론 통제원들 다 그냥 제거해버리려고 쏘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죠. 이건 뭐 유추를 하는 겁니다. 정말 러시아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린이 병원을 타겟팅해서 쏘았겠습니까? 이거 타겟팅해서 쏘다가 여기에 떨어졌겠죠. 그런데 직선거리를 재보니까 160m예요. 이 건물하고 무너진 건물하고 재보니까 160m. 정말 러시아 무기의 황당한 성능이 나오는 거죠. 탄도미사일이 있고 순항미사일이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아주 빠르게 날아가서 내려 꽂히니까 속도가 빠르니까 요격이 잘 안 돼요. 그게 탄도미사일 장점인데 뭐 지금 보니까 이스칸데르 다 요격되고 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아니죠. 왜? 이스칸데르는 대단히 빠르진 않으니까. 그런데 순항미사일은 단점과 장점은 뭐냐? 저공비행해가면서 적의 레이더를 피해가긴 하는데 그러나 레이더에 걸리기만 하면 여객이 너무나 쉽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여객기보다 더 느린 속도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요격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게 순항미사일의 단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항미사일 쓰는 이유는 뭐냐? 저공비행을 해서 레이더에 안 걸릴 수 있다. 또 때릴 때 훨씬 정확하게 때릴 수 있다. 이거의 장점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토마호크 같은 경우에는 한 2m 안에 탄착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160m. 기가 차죠. 자,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공군이 여기다가 이 드론 통제소를 만들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전 세계인들이 비난을 하고 있어요. 이거 소련 시대부터 있었던 병원이기 때문에, 어린이 병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잘 안 때린다. 그러니까 이 동네는 안전하다. 라는 생각으로 여기 만드는 거 아니냐. 마치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들이 민간인 병원 들어가서 거기에서 환자들을 방패 삼아서 작전 지휘하고 하는 그거 똑같은 거 아니냐. 이 병원에 직접 들어가진 않았지만 여기 만들어 놓은 이 자체가 하마스하고 다를 바가 뭐 있냐. 이건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네들이 안전하게 작전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이러면 안 되죠. 어린이를 담보로, 방패로, 그것도 자국 어린이를 방패로 전쟁을 이기려고 한다면 그건 자기가 없는 겁니다. 그럼 전쟁 져야 돼, 항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이 비난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드론 통제소 빨리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촉구합니다. 자, 이란 소식 참 기상천외합니다. 보겠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이란 해군 구축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추가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란 당국이 침수된 이 군함을 구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가 이 군함을 다시 침몰시켰다는 소식입니다. 그야말로 한편의 코미디라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란 반다르 아바스 해군기지 내 조선소에 계류됐다가 현지 시각 7월 7일 모종의 사건으로 침몰한 이란 해군 구축함 사한드함이 이란 당국의 미흡한 조치로 확실하게 침몰했다고 현지 워싱턴 소식통들이 7월 9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란은 일요일인 7월 7일 모종의 사건으로 선체에 파공이 생겨 침몰한 사한들을 건져내기 위해 7월 8일 오전부터 주변 다른 배들을 이동시킨 뒤 대형 크레인에 쇠사슬을 걸어 인양을 시도했습니다.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기울어진 채로 침몰했던 사한드는 다시 정상 상태로 균형을 잡고 물 위로 떠올랐는데요. 이 때문에 이란은 이 배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잠시나마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후 늦게 크레인과 연결된 쇠사슬이 끊어지면서 배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는데요. 이때 균형이 깨지면서 배가 완전히 뒤집힌 상태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완전히 뒤집혀 모든 구역이 침수되면서 사한드함은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지게 됐는데요. 거의 다 건져냈던 배가 최초 침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다시 침몰하자 이란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란은 현재 시각으로 7월 9일 새벽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조선소 안에서 침몰한 이 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데요. 누군가 침몰시킨 군함을 스스로 확인 사살까지 하며 확실하게 수상시킨 이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배가 옆으로 그냥 가만히 있다가 툭 쓰러져 가지고 물속으로 꼬르륵 들어간 거 어제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 이 배가 지금 세 척밖에 없는 구축함이에요. 원래 네 척 취획했는데 한 척이 2018년 카스피에서 침몰했어요. 폭풍 후에. 그리고는 이제 세 척 남았어요. 그리고 한 척 더 또 다섯 번째 군함 만들었는데 진수식 하고 나서 조선소에서 또 침몰해가지고 다시 건져내서 지금까지 또 수리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는 지금 취획한 건 세 척 지금 남았는데 그 중에 한 척이 수리하러 들어왔다가 이렇게 지금 자빠져서 물속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야, 이거 건져서 다시 수리해 쓰자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래서 건지는데 옆에 있는 배들 다 치우고 크레인이 와서 들고 건져내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이란의 기가 막힌 이 항공모함 여기 있네요. 그 항공모함 옆에 있는 상황인데 들어서 이제 오후까지는 잘 들어서 수평도 잡고 했는데 갑자기 이 쇠사슬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물에 빠졌고 물에 빠졌다가 균형을 상실해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마스트가 밑으로 해서 그냥 그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항구니까 대단히 수심이 깊진 않겠죠. 마스트는 아마도 부러졌을 테고 그래서 지금 이 선저가 이렇게 일부 조금 바다 위로 나와 있는 상태고 그 위에 기술자들이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현지 이 기술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흙탕물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파공이 있고 또 여기저기
들고 물을 빼는 과정에서 또 이제 문을 또 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시 지금 다 들어가 버린 거죠. 또 거꾸로 된 겁니다. 함교, 엔진룸,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전투정보실, 제일 중요한 장비들 다 들어가 있는 곳, 여기에 전부 물 다 들어가 버렸고, 그리고 마스트가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부러지면서 레이더가 전부 다 파손됐고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흙탕물이 다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정말 확인 사살을 제대로 한 셈인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는 게 거의 초일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그러면 이란은 이스라엘 가만두지 않겠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가만히 있겠습니까? 잠수함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돌핀2급 잠수함 보내서 페르시아만에서 이란 핵 공격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잠수함을 찾아야 되는 이 구축함, 물론 뭐 덩치는 초기함밖에 안 되지만 그 소중한 자산 3척 남은 것 중에서 한 척을 또 이런 식으로 확인 사살해서 잊어먹어 버렸다. 그러면 이스라엘 잠수함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막아낼 수가 없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레바논 침공에도 이란의 활동 반경이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 스스로 초래한 이 결과다라는 건데요.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